스네벤 스포츠 장동입니다. 10월 월드컵에서 두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요르단과의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아시안컵에 복수를 해냈고, 용인에서 펼쳐진 이르커의 경기는 난타전 끝에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두 경기 여러 가지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선에 앞서 손흥민이 소속팀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원래 소집을 하려고 했지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지속적으로 경기를 결장할 정도로 회복세가 좋았다고는 볼 수가 없었고, 결국 소집 직전까지 명단 제외가 되면서 대표팀도 손흥민에 대한 소집을 철회했죠. 홍명보 감독도 준비해둔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고, 그 플랜은 황희찬의 왼쪽 기용이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 모두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공격수 스타일의 윙어고, 실제로 벤투 시절부터 황희찬이 왼쪽에서 퍼포먼스가 더 좋으면 오히려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옮길 정도로 익숙한 자리였죠. 하지만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황희찬이 두 번의 큰 파울을 당했고, 결국 전반 23분 엄지성과 교체가 됩니다. 문제는 교체로 들어온 엄지성도 후반전 51분 부상을 당하면서 다시 배준호로 교체가 됩니다. 결국 이 두 선수는 부상 정도가 심함에 따라 대표팀에서 소집 해제되어 요르단전 이후 귀국해서 모두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엔트리로 26명을 뽑아 놓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홍 감독의 발언과는 달리 예기치 못하게 한 자리에 두 선수가 다쳤기 때문에 전북현대 이승우와 문선민이 대체에 발탁되어 들어왔습니다. 자, 잘된 부분, 요르단전과 이라크전에서 잘된 부분을 찾자면 3자 패스입니다. 특히 모든 상황에서 3자 패스를 통해 상대 압박을 풀어내는 모습을 간간히 보여주고, 황인범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패스를 풀고 공격의 기여를 바꾸면서 공격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득되면 이런 거죠. 중앙 수비수가 있고 윙어가 있고 풀백이 있습니다. 황인범은 여기서 센터백과 풀백과 센터백과도 3자를 이루고, 이 윙어와 공격수 그리고 이제 올라온 풀백과의 3자도 이루게 됩니다. 이러면서 황인범이 기여를 바꾼다는 표현은 반대로 전환하는 패스를 해주거나, 혹은 여기서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한 칸을 건너서 바로 공격수에게 전달해주는 패스를 하는 모습들이겠죠. 무엇보다 선수들이 수비를 달고 다니는 상황이 아닌 상대 포지션 시야 바깥쪽으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득되면 이런 식으로 상대 수비 라인이 블록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닌 요 사이에 위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패스가 선수를 180도 돌게 하는 것이 아닌 열어서 받게 하는 대각선 패스를 넣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미드필더가 180도를 돌아야 하는 상황은 뒤를 체크하면서 돌아야 하고, 앞만 체크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들어올 상황에 찰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대각선 패스를 통해서 미드필더가 볼을 잡게 된다면 일단 앞시야를 열어두면서 컨트롤할 수 있고 보다 적극적인 패스가 가능해지게 되죠. 그리고 박스 안에 선수를 침투시킬 때 2선에서 적극적으로 전진을 시켜서 풀백이 크로스로 올리는 상황이 되고, 2선에 있는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 윙어도 이만큼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진영에 있던 풀백이 이만큼 전진하게 되죠.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진시켜 경합을 할 때 크로스 플레이로 진행이 되더라도 박스 안에 많은 선수들을 포진시킬 수 있고, 설사 볼을 놓치게 되더라도 재차 다시 패스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이라크전 오세훈의 골입니다. 그리고 이 한 칸 바로 앞을 주는 짧은 패스와 한 칸을 건너주는 땅볼 패스를 섞으면서 상대의 압박을 앞으로 쏠리게 만들지 아니면 뒤로 물러서 수비하게 할지에 대한 이지선다를 걸어주면서 흔들어주는 플레이도 확실히 그래도 홍명보호에서 좋은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된 부분, 요르단전과 이라크전 공통으로 보여진 모습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풀백 뒷공간을 허용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풀백이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간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4명이 서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이로 패스를 허용하면서 수비가 40m 이상을 내려가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듭니다. 이게 2-3선 수비 과정에서 명확한 포지셔닝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보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연결되는 이야기가 공격 시 간격이 넓어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3자 패스가 명확하게 컨셉으로 잡혀 있는 것은 보여집니다. 다만 공격 시에 측면이나 박스 모서리 쪽에 지나치게 많은 선수들이 3선 패스에 대한 부분 전술로 잡혀 있다 보니 그 지역까지 가는 데의 간격의 거리와 반대쪽의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대 진영 한쪽에서 묶여서 반대 전환을 시도하다가 압박을 당해서 볼을 탈취당하고, 그러면 미드필더와 상대 선수 간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커버가 늦어지고, 커버가 늦어지다 보니 우리 포백이 상대 스루 패스에
센터백과 풀백의 사이를 허용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나 크로스플레이에 대한 수비도 아쉬웠습니다. 요르단전에서 상대가 역습을 통해 낮은 컷백 패스나 크로스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우리 수비가 아슬아슬하게 건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나 혹은 명확한 상대 타겟을 저지하지 못하고 순간 공간을 주는 모습이 계속 나왔습니다. 물론 세트피스 수비가 요즘은 일부는 공을 맞고 일부는 사람을 맞는 전술을 쓴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순간의 공간을 허용했고 편하게 실점을 내주거나 저지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죠. 조유민, 김민지의 조합이 두 경기 내내 잘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에 실점이 비슷한 측면에서 올라온 볼에 대한 상황이라는 것에서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라크전에서 도드라진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세훈의 골로 앞서다가 후반전 아이맨 후세인의 오버헤드킥에 실점을 허용한 후 상대 뒷공간에 찍어놓고 경합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상대의 압박이 적극적으로 거셌기 때문에 상대를 밀어내는 측면에서 적절한 대처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공격을 주도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수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의 이 뒷공간을 한 번에 찍어주는 패스나 풀백이 같은 방향 윙어, 그러니까 왼쪽 풀백이 왼쪽 윙어에게 뒷공간에 찍어주는 패스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반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장면이 후반전 실점 이후로 나왔다는 것은 계획적이었다기보다는 팀의 분위기가 급해졌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후반전 13번 스트라이커 오세훈은 오현규로 왼쪽 윙어 배준호를 문선민으로 교체했고 결국 두 번째 골도 이 문선민이 왼쪽 사이드에서 1대1 드리블을 통한 컷백을 수비가 커트했고 그걸 다시 이재성이 주워서 오현규에게 패스를 해서 결정지어지면서 나온 것을 봐도 상대의 뒷공간을 한 번에 노리는 것보단 차근차근 해야 될 축구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결국 마지막 이재성의 골도 왼쪽 풀백 이명재가 그냥 한 번에 크로스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받고 이재성이 그 타이밍에 맞춰주면서 다이빙 헤더를 통해서 득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는 챙겼지만 실점 숫자가 많았고 해야 할 축구를 봤지만 그 축구를 유지시키려 반드시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보여진 두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이승우가 5년 만에 대표팀에 뽑혔습니다. 너무 급하게 들어서 소집에 응할 때 KTX 입석을 타고 올라와서 합류했다고 했고 시종일 간 이승우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이승우는 다소 늦은 시간인 후반 42분에 이재성과 교체되어 들어왔는데 굉장히 밝게 기다리는 표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클린스만 호 이후 오랜만에 복귀한 오현규도 11경기 동안 무득점을 깨고 두 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으면서 폼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원래 이영준과 저울질 끝에 뽑혔지만 기존에 가동되던 주민규와 오세훈과는 명확하게 다른 플레이 스타일이라는 것이 두 선수와는 다르게 상대 수비를 힘으로 누르면서 저돌적으로 플레이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마무리를 하려는 모습이 현재 대표팀에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강한 상대로 평가될 수 있는 이라크까지 잡으면서 승점 차를 3점 차로 늘렸습니다. 11월에는 반환점을 도는 만큼 이제는 승리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발전해야 하는 과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홍명보의 안녕은 끝난 거네. 못하겠네. 왜? 다음 또 앞으로 경기는 쉬울 거고 쉬운 상대일 거고. 아, 홍명보와의 이별. 그치? 아, 그러니까 뭐 팔레스타인을 우리가 비겼잖아. 팔레스타인을 비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승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잘해야 좋지. 일단 잘해야 좋은 거고. 근데 나는 그런 거야. 다른 것보다 결과 챙기는 축구를 해야지. 결과도 챙겨야지만 내용도 챙겨야 한다. 이제 전적으로 내용을 챙기지 못한다면 내용을 챙기면서 축구를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떤 축구를 할 건지, MIK 얘기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러니까 장기적인 축구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리고 그 축구의 방향성에 대해서 앞으로 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컨셉이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해야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4경기는 결과가 중요한 경기였다 하면 다음 경기 쿠웨이트전 하면 이제 한 바퀴를 도는 거거든. 이제 나머지 한 바퀴가 남는 거란 말이야. 이제부터는 본선에 올라갈 축구, 본선에 올라가서 할 축구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우리는 시간을 버리는 거겠지. 홍명보 감독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 회장의 4선은 사실상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 그럼 회장이 바뀌겠지? 회장이 바뀐다면 홍 감독에 대한 기준이 올라갈 거라고. 왜냐면 이게 부담이 되는 게 홍 감독을 그러니까 감싸면 축구인들끼리 우리가 남이가를 하는 거냐라는 소리를 들을 거고, 홍 감독을 뱉으면 결국은 협회 재정에 악영향을 줄 거니까 홍 감독에 대한 기준을 높일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홍 감독이 어느 정도 그 기준치를 충족시켜야 되는 더 빡센 시간이 뒤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회장 바뀌게 되면 홍 감독도 그거에 따라서 처신이 좀 달라져야 될 거고 홍 감독에 대한 프레셔가 늘어나겠지. 근데 어찌됐건 간에 승리를 하는 건 그전에 대표팀 맡던 감독들도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는 거는 꾸준히 해왔던 거야. 근데 이제는 축구 팬들이나 축구인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본선에 올라가서 조금 더 대등한 축구, 상대랑 경합하고 상대랑 싸울 수 있는 축구를 원하는 거고, 그거를 벤투 감독 때도 팬들이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더 이제 명확하고 긴 플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독 선임을 꿈꾸는 건데, 내용은 좋았다라고들 평가하고 협회나 뭐 축구인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볼 때는 홍 감독이 아직도 본인이 장기적으로 어떤 축구를 이 축구에 입히려고 하는지는 사실 지금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홍 감독이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앞으로의 남은 5경기, 6경기에서는 이제 이 대표팀이 장차 어떤 축구를 할 거고, 어떤 뭐 주도권을 갖고 하는 축구인지, 혹은 우리가 조금 더 빠른 템포의 축구를 할 건지, 혹은 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인 축구를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홍 감독도 앞으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